빅데이터 분석 기사 기출 문제 해설이고요. 제7회 기출 중에 네 번째 과목 빅데이터 결과 해석 과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시간 시각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시간 시각화라는 것은 보통 시간에 따른 그 데이터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X축이 시간, 여기가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되고요. Y축이 이제 값이 되는 거죠. 시간에 따른 값의 변화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점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점 대신에 막대로 표시할 수도 있고 또 점들을 연결한 선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점 그래프에서 점의 분포와 배치로는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거 벌써 틀렸죠? X축을 시간으로 놓고 Y축을 데이터를 점으로 표시할 때 점의 분포와 배치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틀렸고요. 주로 시계열 데이터, 시간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사용된다. 네, 맞습니다. 시간 시각화 기법으로는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점 그래프 다 해당이 됩니다. 시간 시각화의 예로는 주식 가격 차트, 맞죠? 기상 예보, 교통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다 시간에 따라서 주식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시간에 따라서, 날짜에 따라서 기상 예보들이 눈이 오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교통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라서 통행량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잘못된 것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우고요. 초매개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초매개 변수라는 것은 어떤 모델이 있을 때, 학습 모델을 만들 때 이 모델을 생성하는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을 주는 거죠. 자, 반복은 몇 번 할 것인가. 펜을 좀 작은 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은 몇 번 할 것인지, 두 번째, 이 데이터 셋들을,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 셋들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초매개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즉, 모델 내부의 변수가 아니고,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세팅하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매개 변수의 선택은 모델 선택 전 데이터 집합 수준에서 결정 가능하다. 그렇죠. 모델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또 어떤 모델에서 몇 번을 반복해서 학습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됩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사용자가 주는, 훈련자가 주는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미리 정의된 손실 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손실 함수라는 것은, 자, 이렇게 모델이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이 학습을 해서 어떤 완성된 모델로 이제 만들어진다. 학습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만드는 과정이 뭐냐면, 원래 정답과 실제 학습된, 데이터 입력된 값으로 학습된 것과 그걸로 도출한 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이 차이를 계속 좁혀나가는 거예요. 계속 좁혀나가는 거. 자, 이 차이를 구하는 게 바로 손실 함수인 거죠. 즉, 모델의 학습이라는 것은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된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초매개 변수랑은 상관이 없이 모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에서 사용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고요. 4번 적절한 튜닝으로 최적화된 하이퍼 패러미터를 도출할 수 있다. 자, 몇 번 반복을 할지 처음에 한 번 또는 10번, 100번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를 줘서 학습을 하면요. 모델의 성능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하겠죠. 여러 개 모델이 나올 텐데 그 모델의 성능이 변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었을 때 가장 학습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적절한 튜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63번 K 평균 군집 분석에서 최적의 K 값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엘보우 기법, 2번 ROC 곡선, 3번 혼동 행렬, 4번 특이도. 예, 어떤 거죠? K 값이라는 것은 K 평균 군집 분석은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 몇 개로 그룹핑을 할 거냐, 클러스터를 할 거냐 이거죠. K가 3이면은 3개, K가 4면은 이렇게 4개, K가 5면은 5개 이런 식으로 K 평균 군집 분석은 수행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군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뭘까요?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얼마나 가깝게 배치가 되어 있는가, 군집이 얼마나 잘 모여 있는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군집과 군집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그래야지 클러스터링이 잘 된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 보는데 엘보우 기법이라는 것은 바로 자, K가 1일 때 값을 찍고요. 이런 값을 어떤 평가하는 값이겠죠. 그리고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자, 요거를 이제 분포도,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군집 내 분산이 있고요. 그리고 군집 간 분산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해서 찍어보는 거죠. 1번. K가 2일 때는 요 정도 되고, K가 3일 때는 이 정도 되고, K가 4일 때는 요 정도, 5일 때는 이 정도. 그래서 쭉 이어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게 팔꿈치 모양이라고 해서 그런 거고요. 그럴 때 급격하게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구간이 있죠. 여기서 보면 3. 이 3을 K 값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보우 기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ROC 곡선도 많이 나오는데요. 혼동 행렬부터 설명을 하면, 혼동 행렬은 분류 모델에서 지도 학습 분류 모델에서 얼마나 분류를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참인 값을 참으로 분류를 하는 게 몇 개인지, 참인 값을 거짓, false라고 했는데 여긴 true, 거짓으로 분류하는 게 몇 개인지, 또 거짓인 값을 참으로 분류하는 게 몇 개인지, 거짓인 값을 거짓으로 잘 분류하는 게 몇 개인지. 자, 이거를 혼동 행렬이라고 하고, 이걸 이용해서 이런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ROC 곡선이라는 것은 이런 특이도하고 민감도와 특이도, Y축이 지우고 할게요. ROC 곡선이라는 것은 X축이 1 마이너스 특이도, Y축이 민감도입니다. 민감도, 특이도는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이 값을 쭉 그려보는 거죠. 그래프를.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더 치우칠수록 더 정확하게 분류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민감 이 분류기에 분류하는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4번. 자, 적합도 검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적합도 검정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분포가 있죠. 데이터가 뭐 한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쭉 있는데 그쵸? 그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가가 이겁니다. 보통은 이제 정규 분포를 하고 있죠. 정규 분포. 근데 정규 분포가 아닌 뭐 다른 분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포와 이걸 기대되는 분포라고 하는데요. 실제 내가 현재 이 데이터가 기대하는 분포, T 분포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 데이터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뭐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것과 진짜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제 적합도 검증이 되겠고요. 실제 대표적인 게 바로 T 검정, F 검정, 카이제곱 검정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자, 특히 카이제곱 검정은 관찰된 실제 도수하고요, 기대 도수의 차이를 제곱하고 해.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도수, 실제 값이죠. 실제 값하고 기대 값. 그리고 여기를 제곱한 후에 이거를 기대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카이제곱 검증인데, 즉 여기서 이 차이가 커지면, 그쵸? 여러분들이 공식 보시면은 차이가 커지면 카이제곱 통계량이 당연히 커지게 됩니다. 자, 4번. 범주형 데이터의 분포가 기대되는 분포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예, 맞죠. 대표적이고요. 자, 귀무가설이 기각되더라도 기대도수 합과 전체 도수의 합은 동일하다.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현재 이 데이터가 내가 기대하는 분포, 즉 정규 분포냐 뭐 T 분포냐 하는 거에 차이가 없다라는, 즉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 분포를 따른다. 기대하는 분포를 따른다라는 건 이제 귀무가설인데요. 그게 기각이 되던 또는 채택이 되든 사실 기대도수합과 전체도수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기대도수라는 것은 예측하는 표본에 대한 표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체도수는 실제 이 도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값이 같을 수가 없죠. 예,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1번이 그냥 당연히 틀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6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명목형 데이터 요약 시 사용하는 그래프로 거리가 먼 것은? 네, 명목형 데이터라는 것은 범주형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뭐 성별, 남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색상, 뭐 검정, 빨강, 파랑 이렇게 구별되는 값을 가진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순서가 있으면 순서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없으면 명목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명목형. 남녀 이런 건 순서가 없죠. 이런 데이터들은 다 순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목형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은 검정색이 몇 개, 빨강색이 몇 개, 뭐 파랑색이 몇 개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빈도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게 되죠. 자, 그러면 명목형 데이터를 요약할 때 사용되는 그래프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 막대 그래프를 그려본다 그러면 자동차의 색상, 자, 검정, 뭐 빨강, 파랑 어떤 게 더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원 그래프 검정, 빨강, 파랑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점 그래프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좀 다릅니다. 히스토그램은 명목형 데이터라기보다는 연속형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주로 어떤 구간을 X축이 어떤 구간이 됩니다. X축이 0부터 10까지, 10부터 20까지 여기에 얼만큼의 데이터가 있는지, 이 구간에 얼마나 데이터가 있는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명목형 데이터를 요약할 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연속형, 이렇게 구간이 있는 구간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거리가 먼 것은 4번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66번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시각화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한 변수에 대한 특징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다. 비교 시각화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변수 사이의 차이와 유사성 등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비교 시각화 방법이 이런 스타 차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어떤 값, 키, 뭐 몸무게, 그다음에 속도, 달리기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학생들의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학생들을 여러 명이면 10명이면 10명의 값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한눈에 어떤 데이터들을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다양한 변수라고 해서 변수가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특징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다. 맞죠?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시각화한다. 이거는 시간 시각화를 말하는 거죠. 시간. 비교 시각화 방법으로는 버블 차트와 산점도가 있다. 그 버블 차트와 산점도는 비교를 위한 것보다는 주로 산점도 x, y 측이 있을 때 여기 x 값에 따른 y 값의 변화를 보여주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비교 시각화라기보다는 x와 y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관계 시각화 도구가 됩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상관관계라는 것이 x값과 y값 두 사이에 점을 다 찍어 봤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 올라가거나 한쪽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물론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상관계수를 이제 구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은 비교 시각화라기보다는 역시 관계 시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올바른 것은 1번 다양한 변수를 대한 특징을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정지 규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나무의 정지 규칙은 뭘까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은 분류를 하기 위한 분류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트리죠, 트리. 자, 여기서 뭐 키가 160보다 작은지 160보다 큰지, 작으면 이쪽으로 가게, 크면 이쪽으로 가게, 또 그 사람들 중에서 뭐 얼굴형이 동그란 편인지 네모난 편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 조합하면서 분류를 해가는 거죠. 자, 이 모델을 학습을 하는데 의사결정 나무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맨 끝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까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 근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충 한 3개, 4개, 5개, 6개 그룹으로 나눠져야 됩니다. 즉 어느 순간 모델이 여기서 딱 학습을 멈춰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가 이런 멈추게 하는 조건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 정지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 나무의 정지 규칙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정지 규칙에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1번 최대 깊이가 있습니다. 최대 깊이. 최대 깊이. 깊이를 너무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에 대한 그 과적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최소 샘플 수. 최소 샘플 수라는 것은 이렇게 트리가 이렇게 학습돼서 막 트리가 모양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샘플이 뭐 10개 이하다,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10개 이하면 멈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더 이상 분류를 시키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도 하고요. 불순도. 여기에 분류된 데이터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가까운가, 잘 분류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이제 불순도라고 하는데요. 이 불순도를 이 노드마다 측정을 해서 이게 잘 분류하고 있다, 어느 임계치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딱 멈추는 거고요. 분류되지 않고 막 데이터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럼 불순도가 올라가고 이 유의성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즉 그러면은 한 번 더 분류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되시겠죠? 자, 이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깊이가 최대이면 멈춘다. 네, 맞죠? 자, 유의성이 임계치에 미달이면 멈춘다. 자, 임계치에 미달이는, 유의성이라는 것은 유의미하다라는 거죠. 불순도가 높고요. 근데 유의성은 낮아질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임계치보다 낮아지면 멈춘다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끝 노드에 속한 샘플의 개수가 일정 개수 이하면 멈춘다. 아까 얘기했죠? 최소 샘플.
이것도 너무 많이, 너무 구체적으로 분류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지에 남은 노드 개수가 0이면 멈춘다. 이거 아니죠. 가지에 남은 노드 개수가 0까지 가게 되면 안 되고요. 어느 적절한 일정 개수가 되면은 멈춰야 됩니다. 즉 67번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서 앙상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적정하지 않은 것은? 앙상블 기법이라는 것은 앙상블이라는 게 여러 가지를 모아놨다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A라는 걸로도 해보고 B라는 걸로도 해보고 그리고 이 결과들을 어떻게 조합해 가지고 최적의 결과 모델을 생성해 가는 것, 그런 것을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보기에서 앙상블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KNN 기법에서 K를 1호 7값으로 바꿔주며 반복한 결과를 결합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파라미터만 바꿔준 거죠. 예, 같은 모델, 하나의 모델 KNN이라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여기에 파라미터만 1호 7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앙상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의사결정 나무, 나이브 베이지 모형을 결합시킨다. 이거는 세 개의 모형을 결합해서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설명을 안 했지만 어쨌든 결합해서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기법, 앙상블이 맞습니다. 세 번째, 선형회귀 모형을 결합시킨다. 말이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선형회귀도 역시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모형을 어떻게 결합시키든 앙상블 기법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섞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앙상블 기법이 아니죠. 그래서 기법이 적용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기 때문에 가와 다가 왔습니다. 정답은 4번. 예, 69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혼동 행렬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으로 옳은 곳을 고르시오. 네. 혼동 행렬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혼동 행렬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값과 예측값, 특히 분류 모델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본 거죠. 실제값이 원래 네거티브, 그 펄스였는데 3이었는데 그것 중에 네거티브로 한 것은 분류한 것은 3개. 실제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분류한 것은 4개. 포지티브를 네거티브로 분류한 것은 6개.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로 분류한 것은 7개. 사실은 요쪽이 높고 요쪽이 높고 여기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류를 잘한 거니까. 자, 이런 분류 모델의 정확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혼동 행렬을 이용한 측정입니다. 그 여러 가지 측정 지표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분류율, 정확도를 얘기를 합니다. 정확도. 정분류율이라는 것은 정확도잖아요. 정확도라는 것은 뭐겠어요? 정확도는 실제 포지티브로 예측한 거, 또 실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예측한 게 정확도겠죠. 즉 정확도는 어떻게 구하냐? 전체 개수 3 더하기 7 더하기 6 더하기 4 20개가 전체 개수죠. 그 중에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예측한 거, 포지티브를 포지티브로 예측한 거, 즉 2분의 1이 됩니다. 네, 정분류율은 틀렸습니다. 자, 민감도라는 것은 재현율과
같은 의미입니다. 재현율, 민감도라고 하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재현율이라는 것은 참인 것을 참으로 분류해낸 것 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포지티브인 것 중에서 몇 개죠? 실제 포지티브가 6 더하기 7 13개입니다. 그 중에서 포지티브로 예측한 거 몇 개죠? 7이죠. 7. 즉 13분의 7이 민감도, 재현율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여기 보기에는 민감도가 있고 재현율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숫자가 다르죠. 즉 계산한 것에서 옳은 것은 4번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3번도 정답이에요. 3번은 뭐냐면 특이도인데, 특이도라는 것은 민감도, 재현율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네거티브인 것들 중에서 3 더하기 4 실제 네거티브인 것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7분의 3 즉 특이도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두 개가 3번, 4번 두 개가 됩니다. 원래 문제는 여기가 정밀도였어요. 정밀도로 하면은 이제 틀리는 거겠죠. 정밀도인데 아마 오타가 나서 재현율로 된 겁니다. 어쨌든 문제 그대로 했을 때 정답은 3번, 4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예, 70번 문제. ROC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OC 커브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ROC 커브는 X축이 1- 특이도예요. Y축은 민감도, 재현율이라고 했죠. 자, 민감도라는 것은 참인 것 중에서 참으로 분류하는 거고요. 특이도는 거짓인 것 중에서 거짓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즉 1- 특이도라고 하는 것은 1- 특이도는 높은 1- 특이도는 특이도가 여기 X축은 특이도가 낮은 쪽으로, 그리고 민감도가 높은 쪽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특이도가 높고 민감도가 같이 높으면 안 돼. 특이도도 높고 민감도도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ROC 곡선이 됩니다. 주로 곡선은 이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이때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이 클수록, 즉 곡선이 위로 이렇게 붙을수록 더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면요, 1번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인계값에 따른 민감도와 특이도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예, 인계값, 어떤 값이 있을 때, 인계값을, 어떤 걸 특히 줬을 때, 그리고 민감도와 특이도 사이의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ROC 커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X축은 특이도, Y축은 민감도이다. X축 특이도 아니죠? 1- 특이도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곡선 아래 면적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다. 예, 맞습니다. 즉 민감도가 높으면 좋은 모델이죠. 특이도가 높아도 좋은 모델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특이도, 민감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쭉 가면 쭉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프 자체를 1- 특이도로 만들어 놔서 특이도가 높을수록 여기 이쪽 높이,
이쪽 상단에 찍히게 된다는 거죠. 1-2 특이도. 그래서 그 민감도가 높을 때 1-2 특이도 요 사이에 커브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ROC 곡선이고, 이걸 통해서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45도로 그려지게 된다면은 실제로 민감도랑 1- 특이도가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성능이 크게 좋지 않은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1번. 분석 모형 성능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학습 데이터가 적고 모형이 복잡한 경우 과적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데이터가 적고 모형이 복잡하면 과적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평가 지표로 실루엣 계수가 있습니다. 실루엣 계수는 군집 분석은 이렇게 군집 간에 내에 얼마나 잘 뭉쳐져 있는가, 군집들 간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하나의 지표로 만든 것이 실루엣 계수입니다. 실루엣 계수가 1이면 1에 가까우면 잘 분류된 것이고요. 실루엣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잘 분류된 거, 그리고 0에 가까울수록 덜 분류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모형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과적합보다는 과소적합이 적절하다. 아니죠. 과적합도 안 되고 과소적합도 되지 않습니다. 불균형 데이터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데이터가 한쪽으로 막 치우쳐져 있어요. 치우쳐져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분포가 이게 어떤 데이터는 많이 있고 어떤 데이터는 적게 있어요. 그러면 정확도라는 것은 이 데이터를 이 집합을 A라는 집합을 A로 분류해내는 거고, B라는 집합을 B로 분류해내는 것이 정확도인데, 집합이 A가 이렇게 많으면 어떤 걸 뽑아도 A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2번. 다음에 QQ 플롯과 회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르시오. 자, 우리 QQ 플롯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요. QQ 플롯이라는 것은 X축이 일종의 Z스코어가 되고요. Y축이 어떤 실제 값이 되는, 데이터 값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즉, 어떤 분포에서 분포가 만약에 우리가 보통 분포를 그려보면 데이터가 0부터 100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평균이 50이라고 하면 50에 많이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고, 또 점점 이쪽 평균보다 멀어질수록 데이터의 분포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보면은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평균에 가까운 데는 좀 밀집되어 있고, 평균보다 떨어진 데들은 또 분산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집니다. 자, 이것을 정규화해서 보면요, 평균이라고 하면 Z스코어, 표준 스코어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마이너스 1, 2 표준 Z스코어가 이렇게 또 바꿔볼 수가 있는데, Z스코어의 분포가 즉 어떤 데이터가 이 표준 스코어, 표준 Z스코어가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분포를 그려도 이러한 정규 분포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QQ 플롯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Y축에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Z스코어를 X축에다 놓는 거죠. 즉, 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분포 Y축에 이쪽 평균에 가까울수록 좀 밀집돼서 나타나고 평균에 안 가까울수록 멀어질수록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이라 그러면 밀집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Z스코어를 보면요. 여기 떨어져 있는 여기 맨 가운데 있는 이 평균 만약에 50이라 그러면 50의 Z스코어는 0이 됩니다. 0.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위아래로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또 1, 2 값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2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의 정확한 정규 분포를 그리는 분포는 데이터 분포는 이렇게 QQ 플롯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정규 분포를 이루는 데이터의 이상적인 값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점점 찍혀 있잖아요. 이 점점 찍혀 있다는 것은 뭔가 정규 분포에서 좀 떨어져 있다라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이 45도로 쭉 올라갈수록 이 데이터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많이 분포가 실제 데이터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정규 분포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구나. 특히나 여기가 멀어져 있죠. 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좀 치우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분포도에서 보면은 분포도에서 보면요. QQ 플롯은 그렇고요. 분포도를 한번 보면은 자, 정규 분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합니다. 평균, 여기가 평균이죠.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 최빈값은 가장 빈도가 높은 거죠. 최빈값. 이게 같은 게 정규 분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우쳐진 분포에서는 자 볼까요? 평균은 이 정도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균. 최빈값은 여기 있어요. 최빈. 그리고 중앙값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중앙값.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오른 꼬리 분포. 꼬리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포지티브 스큐라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자, 이럴 때 외도는 양수입니다. 양수. 즉 가번, 외도, 나번, 양수이고 포지티브 스큐의 형태이다. 맞죠? 그리고 이 QQ 플롯은 로그 변화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의 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를 로그 변환하면 정규화된 형태가 된다. 라고 하는 거. 종속 변수가 이쪽이죠. 이쪽을 로그하면 원래 데이터 분포로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다. 세 개가 모두 맞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외도에 관한 특징 그리고 QQ 플롯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준 상관 분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경우는 자, 정준 상관 분석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정준 상관 분석은
그냥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두 변수 간에, 즉 x라는 변수가 있고 y라는 변수가 있을 때 뭐 남성, 여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집단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자들의 키가 있고 여자들의 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정준 상관 분석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집단이 1개일 때 아니고요. 다수 집단일 때 상관관계 분석. 또 맞지만 사실은 두 변수 집단에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 암묵적인 상관을 찾고 싶을 때 탐색적 분석으로 사용한다. 이 표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역시 관계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탐색적 분석으로 사용된다라는 말은 맞는데, 암묵적인 상관을 찾는다라는 말은 조금 의미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은 이 둘 사이에 상관계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암묵적인 상관관계를 찾는다. 이거보다는 뭐 명시적인 상관,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과적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첫 번째, 학습 데이터의 수를 늘리면 과적합이 된다. 아니죠. 학습 데이터의 수가 늘어날수록 과적합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아질수록 하나의 그 데이터의 그 과적합되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죠. 즉 데이터 숫자가 학습 데이터 집합이 너무 작으면 여기에 완전히 과적합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따라서 잘못된 것 1번이 맞습니다. 나머지 것도 한번 볼까요?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간 성능 차이가 크지만 과소적합은 그 차이가 적다. 맞죠?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간의 성능 차이가 크지만 과소적합은 그 차이가 적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 너무 이게 학습 데이터라 그러면 모델이 여기에 딱 맞춰서 그 학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데이터를 가지고서 일로 가게 되면 성능 차이가 크게 됩니다. 여기에 적합해 되기 때문에. 과소적합은 사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죠. 네, 이건 맞는 답입니다.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매우 우수하지만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크게 저하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 3번. 과적합이나 과소적합 모두 모델의 일반화 능력을 저하시키므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잘못된 것은 학습 데이터의 수를 늘리면 과적합이 된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귀와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회귀와 분류는 종속 변수가 다르지만 해석을 위해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다. 예, 1번부터 틀렸네요. 회귀와 분류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는 지표가 다릅니다.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혼동 행렬을 이용해서 정확도, 민감도, 재현율 같은 얘기죠. 특이도, 정밀도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고요. F1 스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을 평가하게 됩니다. 근데 회귀 분류 모델은 실제로 데이터가 예측값과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구하는 거, 절대 평균 오차, 절대 평균 제곱 오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모델의 정확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지표가 다르다. 자, 대표적인 분류 모델 평가 지표로는 정확도, 정밀도, F1 스코어가 있다. 이게 분류 모델 맞죠? 평균 제곱 오차는 회귀 모델 평가 지표이다. 맞습니다. 데이터와 모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평가 지표를 선택해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1번. 회귀와 분류는 종속 변수가 다르지만 해석을 위해 동일한 지표를 사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6번 보겠습니다. 전기 사용량을 계산할 때 회귀 모델 평가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앞의 문제랑 동일한 거죠. 이건 오차를 구하는 실제 값과 예측 값 사이에 오차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구하는 거죠. 구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회귀 모델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F1 스코어는 분류 모델에 사용되는 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네, 77번. 자, F1 스코어를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이건 여러분 그대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F1 스코어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2 곱하기 프리시전 정밀도 더하기 리콜 재현율입니다. 재현율. 그리고 위에는 분자는 정밀도 곱하기 재현율 이렇게 있습니다. 조격의 F1 스코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그 공식을 그대로 구하는 거니까 어떤 게 되죠? 프리시전 리콜.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자, 7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자동차의 종류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표현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이거 보니까 배기량, 연비, 자동차별로 가격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차트가 가장 좋겠죠. 배기량, 연비, 가격, 보증기간 해서 경차는 1000, 연비는 얼마, 여기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소형차는 배기량 얼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고요. 나머지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죠. 자, 이거를 보통 스타 차트라고 우리 얘기를 많이 하고요. 다른 말로 레이더 차트라고도 합니다. 레이더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공간에 각각의 변수, 여긴 4개지만 5개, 6개, 7개, 8개도 가능하죠. 그리고 각각의 값들을 종류별로 연결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즉 비교 시각화에 많이 사용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버블 차트는 그 x, y 값에 지우고 설명할게요. 레이더 차트. 버블 차트는 x, y 값의 산점도처럼, 이게 산점도죠. x, y 축의 관계. 근데 거기에 요거에 관한 크기, 요거에 관한 크기를, 각 값에 관한 크기를 제3의 변수 값으로 표현한 것이 버블 차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자이크 플롯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요. 그래프가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동일한데 주로 박스 형태로 포함이 되고요.
어떤 변수에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일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x 변수가 있으면 뭐가 있고 y에는 물론 이렇게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런 식으로 플롯들이 계산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각각에는 비율별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배기량, 연비, 가격, 보증기간 이건 각각의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x값의 비율로서 뭔가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모자이크 플롯은 요 정도까지만 설명드리고 어쨌든 이와 같은 표를 나타내기에는 레이더 차트, 그 스타 차트만큼 더 좋은 것은 이 보기 중엔 없다. 모자이크 플롯은 비율을 주로 여기에 그 비율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표를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대적합의 경우를 적절하게 나타난 것은 과대적합 이번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소적합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값에서 나온 거랑 비슷하죠. 학습 데이터로 정확도 90, 테스트 데이터로 정확도 90. 자, 이거는 학습이 너무 잘 된 케이스죠. 학습 데이터로 정확도 90, 테스트 데이터로 정확도 70. 학습으로는 정확도가 잘 됐는데 테스트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이게 바로 과대적합입니다. 학습 데이터로 정확도 70, 테스트 데이터 정확도 90. 이거 조금 이상하죠. 학습 데이터 일반적으로 학습 데이터가 70인데 테스트 데이터가 90이 나온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학습 데이터로 정확도 70, 테스트 데이터로 정확도 70 정도 나왔다 라고 하면은 대충 학습은 잘 되었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적합 잘 나타낸 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다음 중 K폴드에서 K가 10일 때 옳지 않은 설명은 K폴드 교차 검증에 관해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K폴드라는 것은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를 나누죠. 학습, 검증,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80대 20으로 학습과 테스트로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 즉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조금 공평하게 할까 봐서 자, 폴딩을 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셋을 1부터 10개까지 10개로 폴딩을 합니다. 그게 바로 K는 10일 때예요. 5개로 할 수도 있고요. 50개로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맨 처음에는 1번부터 9번까지를 학습, 10번을 테스트로 합니다. 두 번째는 1번부터 8번, 10번, 즉 테스트 데이터를 9번으로 하는 거고요. 나머지를 학습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몇 번, 10번의 학습을 거치게 되고요. 그럴 때 정확도를 이제 평가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을 하는 거죠. 즉, 각 폴드는 학습 데이터로 한 번 사용된다.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각 폴드는 몇 번이 사용돼요? 9번. 10번일 때 9번은 학습으로 사용되고 한 번이 테스트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각 폴드는 평가 데이터로 한 번 사용된다. 맞고요. 1번 틀렸습니다. 자, 평가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의 10%를 차지한다. 그렇죠.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평가로 쓰기 때문에 10% 맞습니다.
K는 2일 때보다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 자, K는 2라는 것은 반반 나눠서 여기 학습 데이터, 여기 평가 데이터, 여기 학습 데이터, 여기 평가 데이터 이렇게 두 번 학습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학습하고 평가하고. 당연히 여러 개로 나눠서 10번 학습을 하는 것이 모델 성능이 훨씬 좋고요. 그리고 학습, 평가 데이터에도 전체 데이터를 다 평가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은 이것도 맞죠? 1번 각 폴드는 학습 데이터로 한 번 사용된다. 한 번이 아니고 9번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 7회 빅데이터 분석 기사 7회 그 기출문제 풀이를 4영역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